저 행색에 저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혹시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 아냐? 마침내 경찰이 장터에 나타나 김노인에게 다가간다. 어르신, 요즘 누가 현금 다발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탈세든 훔친 돈이든 출처를 알아야겠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그 모습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동네 장터에는 벌써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찬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짝입니다. 그 사이로 낡은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노인, 올해 71살입니다. 김노인의 옷차림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여러 번 기워 입은 듯한 회색 작업복에는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이고 한쪽 끈은 끊어져 다른 끈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단정히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걸음걸이는 의외로 꼿꼿합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단단히 잡은 그의 손은 거칠지만 힘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정육점 주인 박 씨가 김노인을 반기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 이상한 일상 때문입니다. 오늘도 같은 양이죠?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돼지뼈 50kg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잠잠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박 씨는 이제 익숙해진 듯 커다란 저울 위에 돼지뼈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굵은 등뼈, 갈비뼈, 다리뼈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뼈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50kg이면 보통 사람 한 명 몸무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모든 뼈를 김노인은 매일같이 사갑니다. 20만 원입니다. 박 씨가 말합니다. 이때 김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겉은 해져서 거의 갈라질 것 같고 모서리는 닳아서 색깔도 바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자 그 안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두툼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노인은 그 중에서 20장을 차례대로 꺼내어 박 씨에게 건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박 씨는 돈을 받으며 또 한 번 놀랍니다. 지폐들이 모두 새 것처럼 깨끗하고 반듯합니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 같은 상태입니다. 저렇게 낡은 지갑에서 이런 깨끗한 돈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 생선 장수, 떡집 할머니까지 모두가 슬그머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허름한 차림새에서 어떻게 저런 현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욱이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노인은 무거운 돼지뼈를 리어카에 정성스럽게 싣기 시작합니다. 50kg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김노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중합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모습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뼈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아저씨, 매일 이렇게 많은 뼈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김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박 씨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국 끓이는 데 씁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요?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김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리어카 정리를 마저 합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리어카가 떠난 후 정육점 앞은 조용한 술렁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옆 가게 과일집 아주머니가 박 씨에게 속삭입니다. 저 행색에 저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루 20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박 씨도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합니다. 한 달째 똑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양을 사시고 현금으로만 계산하시더라고요. 카드나 통장은 절대 안 쓰세요. 혹시 어디서 훔친 돈 아닐까요? 생선 장수가 끼어듭니다. 요즘 누가 저렇게 현금만 들고 다녀요? 게다가 저런 차림새에서 저런 돈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떡집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뭔가 수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카드를 쓰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왜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니겠어요? 이런 의혹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김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양의 돼지뼈를 사고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의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이 김노인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길로 사라져갑니다. 바퀴가 돌아가며 내는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어떤 깊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서 지고 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노인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서 길게 늘어지며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노인의 이상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고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 박 씨는 이제 김노인이 나타날 시간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분명 좋은 손님이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보, 그 노인 얘기 좀 들어봐. 박 씨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합니다. 매일 20만 원씩 현금으로 내는데 차림새는 정말 거지 같거든. 뭔가 이상해. 박 씨 아내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돈이 많으면 왜 저렇게 입고 다니겠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김노인이 오기 전에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일집 아주머니, 생선 장수, 떡집 할머니까지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노인 정말 이상해요. 과일집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뗍니다. 어제도 봤는데 지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던지 두께가 이만했어요. 손가락으로 두께를 보여줍니다. 생선 장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돈이 있으면 좀 단정하게 입지. 혹시 탈세하는 건 아닐까요? 떡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현금만 쓰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하던데. 박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분명 김노인에게는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 마침 김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나타납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박 씨가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경계심이 섞여 있습니다. 김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돼지뼈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유독 따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김노인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조용히 행동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김노인이 떠난 후 박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이 일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 씨에게는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경찰관이었죠. 오후가 되자 박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경찰관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박 씨를 보자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왔어? 박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왔어.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이경찰관은 박 씨를 별도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박 씨는 김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돼지뼈 50kg을 사요. 20만 원짜리 거래인데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해요. 박 씨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차림새를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 같거든요. 옷도 너덜너덜하고 신발도 떨어질 것 같고. 이경찰관이 관심을 보입니다. 현금으로만 계산한다고? 네, 한 달째 그래요. 카드나 계좌이체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새 돈으로만 가득해요. 이경찰관이 턱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요즘 현금만 쓰는 사람이 드물긴 하지. 특히 그렇게 큰 금액을. 박 씨는 더욱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아요. 뭘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아무것도 말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의심스럽긴 하네. 이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말합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양을 사가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해요. 그런데 그 많은 뼈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국 끓인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이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한번 확인해 볼게. 요즘 각종 사기나 불법 거래가 많아서 조심해야 해. 정말 고마워. 사실 장터 사람들도 다 수상하다고 하거든. 혹시 훔친 돈이나 탈세하는 돈이 아닐까 싶어서. 며칠 후 이경찰관은 동료와 함께 장터로 나왔습니다. 김노인이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서 온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경찰관은 박 씨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계산을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가려는 순간 이경찰관이 다가갑니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경찰복을 본 순간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르신, 요즘 누가 현금 다발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이경찰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탈세든 훔친 돈이든 출처를 밝혀야겠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회피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면 왜 설명을 못 하시죠? 이렇게 큰 금액을 매일 현금으로 쓰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김노인의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웁니다.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김노인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갑니다. 경찰이 김노인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역시 뭔가 수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김노인이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은 그들의 의심을 더욱 굳혀줍니다. 맞죠? 경찰이 와서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과일집 아주머니가 다른 상인들에게 속삭입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생선 장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런 식으로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믿겠어요?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경찰이 떠난 후 장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김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게 변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김노인이 나타나기만 해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김노인이 평소처럼 장터에 나타났을 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김노인을 피하듯 길을 비켜주고 대화도 뚝 끊어집니다. 정육점에 가는 길목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저 노인네 카드도 안 쓰고 맨날 현금이라잖아. 한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분명 탈세 아니면 불법 돈일 거야.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하겠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 칩니다. 게다가 저 차림새 보세요. 돈이 있으면 왜 저렇게 입고 다녀요? 김노인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정육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어깨도 더 처져 있고 고개도 더 숙여져 있습니다. 정육점에 도착한 김노인을 박 씨가 맞이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김노인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같은 양 주세요.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박 씨는 돼지뼈를 저울에 올리면서도 계속 김노인을 관찰합니다. 혹시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살피는 것입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김노인은 여느 때처럼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롭습니다. 지갑에서 나오는 깨끗한 지폐들을 보며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저 돈 어디서 났을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귀에 속삭입니다. 분명 수상한 일이에요. 경찰도 왔잖아요. 김노인이 돈을 건네는 순간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저씨, 혹시 카드로 계산하시면 안 될까요? 요즘 현금은 잘 안 받거든요. 김노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현금만 쓰세요? 카드가 더 편하잖아요. 김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돼지뼈를 리어카에 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따라옵니다. 마치 범죄자를 보는 것 같은 시선들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김노인의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됩니다. 밤마다 어디 다니는 것 같던데. 떡집 할머니가 말합니다. 어제 밤에도 봤거든요.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훔친 돈 숨겨놓은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밤에 나다니는 거고, 아니면 어디서 돈을 훔쳐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만 쓰는 거고, 이런 소문들이 하나둘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던 것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은 김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추측을 덧붙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장터를 넘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김노인이 사는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집 할아버지 뭔가 이상하다더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큰 돈을 쓰고 다닌다는데 출처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정말 수상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 게다가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있다더라.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은 김노인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힐끗힐끗 바라봅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살피는 것입니다. 김노인은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도 피하듯 하는 행동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돼지뼈로 우린 국물이 담긴 커다란 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국물을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 돈이 나에겐 속죄인데 사람들 눈엔 죄처럼만 보이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집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솥뚜껑을 열고 국물 맛을 봅니다. 진한 뼈 국물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옵니다. 이 국물 하나하나에는 김노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은 점점 불신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김노인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김노인 혼자뿐입니다. 김노인에 대한 의혹이 동네 전체로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김노인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신고 들어왔네요. 이 경찰관이 동료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동네 주민이 직접 왔어요. 밤늦게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 노인 말이죠? 벌써 신고가 몇 건째인가요? 이번 주에만 5건이에요. 모두 같은 내용이고 현금 사용, 출처 불명, 수상한 행동.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 2명이 김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은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노인이 나와보니 경찰관들이 서 있습니다. 김땡땡 씨 맞으시죠? 수사상 필요에 의해 집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 신고가 들어와서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부할 이유도 거부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커다란 솥이 있고 그 안에서는 진한 뼈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온갖 채소들과 양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경찰관이 영수증들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돼지뼈 산 영수증입니다. 김노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경찰관이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모두 정육점에서 발행한 것들이고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금액, 같은 상품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죠? 김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관이 방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여기 통장 사본들이 있네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는 내역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인출되는 기록들입니다. 금액을 보니 보통 사람의 월급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경찰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경찰관들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데도 출처를 말 못한다면 우리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진 것입니다. 저 집에 경찰이 왔다더라. 역시 뭔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수상하다고 했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김노인의 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웃집에 사는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잠깐요.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박할머니를 돌아봅니다. 박할머니는 70이 넘은 독거노인으로 평소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분 덕에 우리가 매일 국밥 한 그릇 먹고 삽니다.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은인이에요.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입니다. 이때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나섭니다. 맞습니다. 저분이 매일 우리한테 국밥을 주세요. 공짜로.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저희 같은 독거노인들,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따뜻한 국밥을 주신다고요. 또 다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벌써 몇 달째예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저분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박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조용히 받기만 하라고. 집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김노인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많은 뼈는 국 끓이는 데 쓰신 거군요?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숨기신 거죠?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김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저희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국밥을 갖다 놔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선이라면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사는 계속됩니다. 경찰관이 통장 사본을 다시 살펴봅니다. 이 큰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국밥을 나눠준다고 해서 돈의 출처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진실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할머니들이 계속 김노인을 변호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의 출처가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솥 앞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해왔던 일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김노인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김노인의 딸 정씨는 직장에서 급히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가셨다고요? 정씨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건 이웃 아주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집에 경찰이 와서 수사하고 있어요. 돈 출처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정 씨는 급히 회사를 나와 김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차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자. 정 씨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노인은 경찰관 앞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 씨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따님 되시나요? 어르신께서 큰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으셔서 조사 중입니다. 정 씨는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참으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요즘 무얼 하시는지. 사실 정 씨도 최근 김노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고 집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제발 다 털어놓으세요. 정 씨가 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의심만 받으시잖아요.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김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 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뭐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정 씨의 목소리에는 울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속상하고 그렇다고 도울 방법도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도 오셨으니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김 노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걱정돼요. 이대로 가면 아버지도 잡혀가시고 우리도 괜히 욕만 먹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 노인을 변호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국밥을 나눠준다고 해서 돈이 깨끗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수상해.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말하지.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던 정 씨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발 숨기지 말고 밝히세요. 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의심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김 노인의 손자인 중학생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소란을 보고 깜짝 놀란 민수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씨가 민수를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 정 씨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와 있고 할아버지가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김 노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김 노인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손자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온화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명확한 해명이 없으시면 정식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안에는 김 노인과 정 씨, 그리고 민수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 씨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말씀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김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일 하신 거 아니죠? 김 노인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진한 눈을 보는 순간 김 노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 김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 이야기하마. 정 씨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할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밤 김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김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운 탓에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약속한 시간에 경찰관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 씨와 민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집 밖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약속하신 대로 오늘은 말씀해 주시겠죠? 이 경찰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범죄와는 상관없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큰 공장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다만 그 공장은 전문 경영자에게 맡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장을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왜 이런 차림으로 사시는 건가요?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을 말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20년 전,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김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비용을 아끼려고 낡은 전선을 그대로 두었었거든요. 김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화재로 어린 노동자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살, 22살. 아직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 가난한 집 자식들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가족을 도우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정 씨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김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과실치사였지만 내 마음에는 그들을 죽인 것과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이미 희생된 이들의 가족에게 모두 기부했습니다. 보상금도 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찰관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쓰시는 돈은? 지금 내 몫으로 들어오는 돈은 오롯이 이웃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김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내게 들어오는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민수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국밥을 나눠주신 거예요?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할머니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국밥을 주셨구나.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운데요. 증거가 있나요? 김노인이 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공장 등기부등본입니다. 김노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재 당시 신문 기사이고 이건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영수증들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정말로 큰 공장의 소유주였고 20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급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부 증서는 뭔가요? 경찰관이 또 다른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화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김노인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그들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잖나. 김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속죄일 뿐이야. 이미 잃어버린 생명들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는 옷도, 내가 사는 집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 내가 편하게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하지만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이 동정할까봐 그랬습니다. 김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저 속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집 밖의 사람들도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노인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현금만 사용했는지, 왜 국밥을 나눠주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노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고백이 끝난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김노인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공장 사장이라면서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살아? 진짜인지 의심스러워. 맞아. 서류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 요즘 가짜 서류 만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화재 사고가 20년 전 일이라면서 그때 일을 지금 와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 이런 의심의 목소리들이 김노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김노인은 진실을 말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육점 주인 박 씨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왜 하필 우리 정육점에서만 사세요? 다른 곳이 더 싸거나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과일집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왜 꼭 현금으로만 계산하세요? 부자라면 카드도 있을 텐데. 이런 의심들이 하나둘 제기되자 김노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받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솥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진한 뼈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김노인이 솥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진한 뼈 국물에서 나오는 그 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노인은 준비해둔 그릇들에 정성스럽게 국밥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고 그 위에 파와 김치를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김노인의 모습에는 특별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은 더러운 돈이 아닙니다. 김노인이 첫 번째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겐 속죄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이 국밥 한 그릇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노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육점 주인 박 씨가 첫 번째로 국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박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진한 맛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국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집 아주머니, 생선 장수, 떡집 할머니까지 모두가 김노인이 만든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밥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진심과 속죄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맛,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봅니다. 정말 정성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김노인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정육점 주인 박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용서하십시오. 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저였습니다. 김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국밥을 만드시는 분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뼈값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국밥을 맛본 후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과일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나눠주시는 분을 의심했다니. 심지어 경찰관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린 법만 보았지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경찰관이 김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독거노인 박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이제 혼자서 하지 마세요. 저희도 도울게요. 맞아요. 저희가 채소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김치도 제가 담가서 가져다 드릴게요. 쌀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김노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행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변화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장터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이해와 동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관심과 존경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김노인의 집 앞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무료 국밥 나눔터라고
정성스럽게 써진 간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달아준 것입니다. 새벽 6시 김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커다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일집 아주머니가 깨끗이 씻은 채소들을 가져왔고 떡집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배추가 싱싱해요. 과일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어르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떡집 할머니도 수줍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변화가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냉대를 받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노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오전 9시가 되자 독거노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래 국밥을 받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김노인의 집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박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할아버지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퍼주면서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든든해요. 국밥을 받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은 김노인의 집 앞 평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집에서 혼자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국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해요. 그러게요.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김노인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분들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육점 주인 박 씨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김노인이 직접 사러 가지 않아도 박 씨가 돼지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뼈 특히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박 씨가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제가 먼저 의심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쌀을 가져온 사람, 양념을 가져온 사람, 심지어 연탄을 가져온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한 아주머니가 쌀포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관이 동료들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라면과 음료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가끔 들러서 국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될까요? 이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김노인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도 평상에 앉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국밥 처음 먹어봐요. 젊은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맛이 나네요. 다른 경찰관도 추억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노인의 딸 정씨와 손자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들도 김노인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민수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김노인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씨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네요. 감사해요. 나야말로 감사하지. 이런 변화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해가 지고 나서야 그날의 나눔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노인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 앞에 서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의심과 불신 속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국밥은 내 죄를 씻는 길이자 우리가 함께 사는 증거일세. 그때 마침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노인의 집에서는 내일을 위한 국 우리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며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노인의 작은 속죄가 온 마을의 큰 사랑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무료 버튼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